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마TV의 제 경제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IMF입니다. 오늘 노무라증권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을 했는데 마이너스 6.7% 거의 7% 성장입니다. 우리가 분기로 1분기나 2분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6.7% 를 예상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는 한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IMF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또 그 전에 한 번 더 있네요. 1987년 5.1 쇼크, 2차 5.1 쇼크. 근데 지금 마이너스 1, 2%가 아니라 마이너스 7%는 사실 우리가 IMF 때 한 번 겪었습니다. 그때 웬만한 40대 50대 직장 가장인들이 직업을 잃고 우리가 완전히 어떤 경제에 대한 또 삶에 대한 방식 자체가 변했습니다. 은행도 망한다. 평생 직장은 없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됐죠. 또 대기업도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게 경제 충격이 더해 가서 결국에 이것이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러한 예상을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노무라 올 한국 경제 성장률 6.7% IMF보다 심각하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것이 장기화되면 좀 이따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IMF를 겪고 급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는 게 그거죠. 경제든 아니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아마 이것이 급반등으로 주식든 아니면 경제든 경제 활동이든 기업 활동이든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이것이 더 장기화로 돼서 우리나라가 리세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만약 그런다면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사실 IMF 때도 30대 기업 중에 무려 17개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직장이나 기업이나 를 바라보는 어떤 관념 자체가 변했거든요. 이번에 또 변할 겁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IMF 구제금융 요청입니다. 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사실 저때 30억 달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막판 구제금융을 요청할 때. 근데 그 막판에 요청할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저 얘기를 믿었죠. 왜냐하면 IMF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국제금융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저 당시 재경원에 계신 분들이나 금융에 계신 분들 사실 IMF를 알았죠. 우리도 인자 IMF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를 많이 속았는데 저 얘기를 하고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그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를 우리한테 갖다 줬던 그런 거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자본 계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뿌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결국 돈을 수출해서 벌어오던 아니면 외국인이 투자하던 요 0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융 계정에서 계속 플러스였다는 건데 결국에는 돈을 외국인들이 빼기 시작하죠. 사실 태국에서 시작해서 그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실 홍콩도 건드렸습니다. 홍콩은 싸워서 이겼고요. 대만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빠지면서 우리가 결국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됐죠. 아시아던 신흥국의 금융위기는 사실 1994년 멕시코 데킬라 위기, 베네수엘라까지 94년에 멕시코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이제 98년에 아시아를 휘젓고 결국엔 터키를 갔다가 러시아에서 멈췄습니다. 2001년이죠. 러시아에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의 역사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환율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제 환율입니다. 이거 환율 보시면 요 단기간에 지금 이게 1달러가 800원이었습니다. 근데 1달러가 얼마까지? 1,800원까지. 이렇게 치솟으면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제 다 떠나기 시작한 거죠. 떠나면서 무려 2.5배. 요 순간이 1년이 안 됩니다. 불과. 여기 보십시오. 800달러 아닙니까? 800불. 1달러가. 850원. 근데 1달러가 1,800원까지, 1,850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폭등을 하니까 결국엔 두 손 두 판 들 수밖에 없었겠죠. 아시아 금융위기를 이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도인데요. 맨 처음에 태국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필리핀을 거쳤고 사실 여기 홍콩이죠. 홍콩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 당시 그 홍콩 그 경제를 담당하신 그 수상이 뭐 정확하게 싸워가지고 헤지펀드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대만은 걸어 잠근 것 같습니다. 아예 외환을. 그러니까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장단기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꺼와서 그것을 어디다? 이 아시아 금융에다도 돈을 많이 꺼줬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도 꺼줬지만, 그죠? 단기로 저희라로 꺼져가지고 장기로 꺼졌는데 일본이 돈을 회수하면서 어떻게 됐나? 외환 위기를 겪었죠, 우리가. 요 당시 이제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환율을 보면 이거는 이제 환율이 떨어진 거죠. 가치로 지금 평가를 한 건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100이었는데 거의 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40, 50까지 떨어졌죠.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보십시오. 거의 반의 반토막 20까지 떨어졌습니다. 140이었던 것이 2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8, 90%가 가치가 폭락한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10년, 2007년까지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사실 뭐 10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가치를 회복을 했죠. 1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1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금융위기, IMF를 겪었을 때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라증권이 얘기하는 게 7% IMF다. 근데 IMF보다 왜 더 심각하냐면 이렇게 7% 해놓고 어떻게 됐냐. 1998년 지나고 1999년 지나면서 다시 10%대 급반등을 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또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급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구조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체질을 강화했습니다. 뭐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만 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국제화에 맞게끔 어떤 국제화, 국제경영, 세계시장으로 넓혀가면서 뭐 삼성, 현대, SK,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저 전면으로 나서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다시 이끌고 체질 개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노무라증권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우리가 장기 침체,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요건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물론 요때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습니다만 2%를 유지했어.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만 마이너스였다. 요때는 이제 미국이었으니까요. 아마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금융위기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아마 큰 위험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세계 GDP에서 2% 그리고 아마 우리가 무역에서 거의 80%, 우리 경제에서 80%, 수출이 40%를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세계 경제에 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그런 나라 중에 넘버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죠. 뭐 희망퇴직을 하죠. 아니면 아마 그보다 더 나아가서 뭐 폐업을 하던 아니면 뭐 파산을 하던 지금 정부에 뭐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IMF 때도 30개 회사 중에 대기업 중에 17개가 파산하고 망했어요. 지금도 결국에 요 사태를 지나고 나면 재계는 순위가 변하고 많은 회사들이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이게 IMF 때 부도일지입니다. 요걸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한보그룹 어떤 그룹입니까? 당시. 그죠? 한보. 뭐 당시 재계에서 지금 뭐 14위였습니다. 그죠? 3위가 다시 특수강회사였고 물론 문어발식 확장을 했죠. 건설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막 당시 26번째 회사였습니다. 재계 순위 26. 진로 소주만 했으면 저 회사가 안 망했겠죠. 저 때 건설, 유통 다 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부도났습니다. 저 회사가 부도날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소주만 팔았으면 지금도 아마 굉장히 큰 회사로 남아있었을 텐데. 대농그룹은 방직을 하던 회사인데 미더파 그 백화점을 인수했고 저 회사에서 문어발식 확장이 그 차입을 통해서 한신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을 했는데 이게 결국 저기 서초구에 있는 백화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라그룹 현대기업사인데 만도기계 아마 저 당시에는
현대 모비스가 아니라 만도기가 제1차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어요. 근데 부도났죠. 고려증권, 뉴코아도 문어발식 확정이죠. 유통이 신흥 강제였죠, 당시에. 혜태그룹도 그냥 저기 과자 사업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저 당시는 그냥 뭘 해도 되니까 건설업이도 모두 문어발식 하다가 쓰러졌고요. 쌍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는 부도가 났고, 그죠? 그러고 나서 11월 21일에 구제금을 요청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한다. 그러니까 예금도 아마 저 당시에는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예금을 1억을 넣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뛰는 겁니다. 그죠? 동아, 동남, 경기, 충청. 저 당시에 저 은행들이 상당히 큰 은행들이었어요. 은행들뿐만 아니라 강원, 조은, 또 뭐 여기 하나 보라은행은 합병을 했죠. 그다음 나중에 보면 더 심각한 게 이제 대우그룹이 사태가 벌어지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건설도 부도가 납니다. 현대건설이 부도가 난다. 그다음에 삼성차 구조조정이 했죠. 삼성도 저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받지 않았으면 망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관련된 책들 읽어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했다. 저렇게 기업들이 부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재계 순위가 완전히 변합니다. 이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재계 순위가 여기 지금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있었던 게 이게 재계 30위 당시 여기 있었던 게 이제 1998년 재계 순위인데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 있는 회사들은 다 부도나고 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계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당시 대우는 뭐 없어졌죠. 쌍용이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쌍용 건설도 있었고 물론 시멘트로 컸습니다만 저 회사 저 밑으로 내려갔죠. 동아그룹 망했죠. 동아건설이 얼마나 큰 회사였는데요. 동아가 그것만 아니라 유통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망했죠. 그죠? 여기 기업들 다 기사단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기업 우리가 지금 아는 이제 현대, 삼성, LG, 롯데, 포스코. 포스코는 뭐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거의 공기업이고 GS 물론 LG에서 갈라져 나왔죠. 그러니까 저런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반 이상이 망했으니까 재계 순위가 바뀝니다. 재계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러면서 자 요거는 우리 당시 실업률입니다. 이게 실업률이 치솟죠. 7%입니다. 지금 저 7%도 아까 말한 저 기업들이 망하고 은행들도 망하고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하면서 7%까지 올라갔는데 저 때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왜? 40대 50대 가장들이 일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소득이 줄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저축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실업자인데요. 실업자가 100만 명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요 숫자가 더 10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거다.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가 불안해지죠. 아무래도 정부에 더 큰 요구를 할 거고. 그죠? 아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니까 소비도 더 줄어들고 소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선진국은 뭐 7, 80%가 소비로 움직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저축률이에요. 결국 요걸 보십시오. IMF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냐 45%까지 올라가던 40%를 넘어가던 저축률이 뚝뚝 떨어졌다. 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저축할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냐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가용소득이. 물론 뭐 다른 쪽으로 뭐 아마 돈을 꿔서 뭐 아파트를 사든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물론 발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IMF를 거치면서 이 올라가던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것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을 조금 보여드리는 게 IMF 때 드디어 마이너스 12% 그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주식 폭락하면서 미국 월가에서 모두 안 사냐면 미국 T본 연방 채권까지도 사잖아요. 현금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저렇게 기업들이 망하고 도산하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된다면,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야, 부동산은 올라가. 그 상식 자체가 아마 도그마가 깨지는 시대가 앞으로 분명히 발생할 거다. IMF 때 12% 떨어지고, 물론 우리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식 장기 침체를 간다면 이 12%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드디어 IMF가 우리한테 던져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네 가지 어떤 우리가 그동안 준칙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은행 망했습니다. 아까 동남은행, 동아은행, 뭐 여러 은행들이 구조조정 합병하면서 은행들이 대형화됐습니다만, 당시에는 은행들이 지금도 훨씬 많았습니다. 은행이 망한다. 대기업은 영원하. 대기업은 대말불사라고 하죠. 절대 안 망했죠. 망할 것 같으면 결국에 은행들이 돈을 꿔줍니다. 그러면 또 살아납니다. 이것저것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망했죠. 그죠?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것도 깨졌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것은 아직 안 깨졌어요. 그죠? 이게 제가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것이 결국에 부동산이 과연 안전한 자산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부동산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니야,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깨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큽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는 150%예요. GDP. 1500조고요. 거의 1700, 1800조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으로 끈 게 2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면 은행이든 뭐든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됩니다. 그 다음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이것도 당시에는 사실 평생 한 직장을 평생 다녔어요. 근데 구조조정 희망퇴직하면서 없어졌고, 지금은 자, 은행 망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영원하다, 평생 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이 부동산이 저는 결국에는 아마 우리가 이것이 일을 일으킨다면 이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잃어버린 10년, 그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을 겪을 거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긴급한 대책, 기업들도 경기 활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 지금 기업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나오기 전에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자동차든 기계든 화학이든 디스플레이든 많은 중공업이든 많은 분야,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신흥국들한테 사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더 고급의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죠. 뭐 반도체도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도 해야 되겠죠. 파운드리도 해야 되겠죠. 배터리도 있겠죠. 또 더 나가서 소프트웨어든, 그죠?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바이오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량을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일본처럼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부동산인데요. 상업이든 택지든 하여튼 1991년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높았다가 어떻게까지 쭉쭉 떨어져? 결국 80%가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그죠? 이 지표를 보시면 340이었습니다만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업지가. 얼마니까 거의 7, 80%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일본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급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안전자산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그죠? 우리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우리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지금 한번 볼까요? IMF 때 주식을만 보시면 요때입니다. 요때가 1000이었어요. 1000이었고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반등을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위기 때는 30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저건 주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제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IMF 위기를 넘기고 나서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부동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죠? 기업들이 무너지고 고용이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아. 가계 부채가 부동산으로 들어간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그거가 다시 소비도 뭉거뜨리면서 악의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뭔가가 우리가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뭔가를. 그 기업들이 뭔가를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오겠죠.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 뭐 그것이 벤처붐이든 아니면 바이오든 아니면 배터리든 아니면 뭐 그것이 플랫폼 기업이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시스템으로 가든 파운드리로 가든 딜에만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국 잃어버린 10년 일본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 IMF의 교훈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사회도 변할 거예요.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아까 뭐 직장, 평생 직장 없어졌죠. 은행도 망하죠. 그 다음 대기업도 대마불사도 없어져. 이제 마지막이나 부동산도 저때 신화가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망하지 않았죠. 진짜 지금까지는. 근데 저것마저 망한다 그러면 시스템 위기로 가서 결국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갈 수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글쎄요, 전 답이 없네요. 저는 답이 없고 빚이 있다면 빚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팔고 이익을 내셨다면 빚이 없어야 됩니다. 디플레이션을 하든 인플레이션을 하든 빚이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구독 버튼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